서울 강남의 봄은 언제나 분주했다. 벚꽃이 도로변을 따라 흐드러지게 피고 사람들은 고급 슈트와 정장 속에서 분주하게 지나쳤다. 하지만 그날 그 화창해야 할 봄날 오후 강하나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호텔 예식장 앞에서 얼어붙은 사람들 틈에 홀로 서 있었다. 하나야, 미안해.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 박민수. 7해 동안 그녀와 연애하고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 그는 말없이 꽃다발을 내려놓고 예복의 단추를 채운 채 뒷걸음질 쳤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 하객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어머니의 절규가 뒤섞인 혼란 속에서 하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다. 벚꽃이 바람에 휘날렸다. 꽃잎보다 더 가벼운 자존심이 바닥에 흩날리는 듯했다. 그녀는 드레스를 걷고 호텔을 나와 도로 위를 걷기 시작했다. 하이힐은 물에 젖어 미끄러졌고 화장은 비와 함께 무너져 내렸다. 택시기사들이 그녀를 보고 고개를 돌렸고 몇몇 행인들은 스마트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다. 이건 꿈이야. 지금 나는 깨어나야 해. 하지만 그것은 악몽이 아니라 참혹한 현실이었다. 하나는 무작정 서울역 방향으로 걸었다.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었다. 누군가 자신을 봐주기를 바라면서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아이러니한 감정 속에서 그녀는 서울역 인근의 공원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때였다. 괜찮으세요? 낡은 코트를 입고 캔커피를 들고 있는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그의 머리는 부스스했고 손톱 밑은 때가 껴있었다. 왠지 모르게 부유한 삶과는 거리가 먼 사람. 하지만 그의 눈은 이상하리만치 맑고 따뜻했다. 보여요. 제가 괜찮아 보이나요? 하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눈물이 핑 돌았고 목소리는 떨렸다. 남자는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자신의 코트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춥잖아요. 봄비는 은근히 차가워요. 하나는 그제야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봤다. 그의 볼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눈가엔 작지만 깊은 주름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동자 안엔 동정도 호기심도 없었다. 오직 조용한 배려만이 담겨 있었다. 이름이 뭐예요? 서준이에요. 서준. 직업은요? 요즘은 일용직, 가끔 퀵서비스. 전해야. 말끝을 흐리는 서준의 목소리는 의외로 나직하고 단단했다. 하나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잃은 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날, 그녀에게 처음으로 무언가를 주는 사람이었다. 돈도 아니고 관심도 아닌 그냥 코트 하나와 조용한 말투. 그리고 그 순간 하나는 입을 열었다. 마치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결혼 할래요? 서준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의외의 질문에 잠시 침묵한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해요. 결혼. 다음 날 강서구청 혼인신고 창구. 흰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하나와 간이 점퍼를 입은 서준은 조용히 서 있었다. 직원은 위아한 눈빛을 보냈지만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사인하고 도장을 찍고 아무런 사진도 없이 나왔다. 그냥 장난 아니에요. 진짜 결혼이에요. 하나가 말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진짜니까 더 잘할게요. 그렇게 그들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 강하나는 홍대 근처의 오래된 옥탑방을 계약했고 서준은 처음 보는 침대에 어색한 듯 웃었다. 둘 사이엔 로맨스도 없고 미래 계획도 없었다. 오직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낼지에 대한 작고 조용한 의지만 있을 뿐이었다. 밤이 되자 하나는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옆에서 김치찌개 냄비를 닦고 있는 서준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는 낡은 앞치마를 메고 있었다. 이 사람, 대체 누구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그저 하나 분명한 건 모든 게 무너진 그날 세상 누구도 곁에 없었지만 이상한 남자만은 묵묵히 곁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녀는 그 밤 처음으로 울지 않았다.
under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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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score. 서울의 봄은 빠르게 여름의 기운을 품었다. 옥탑방의 햇볕이 오래 머무는 오후, 강하나는 작은 테이블 위에 김을 펼치고 있었다. 옆에서 서준이 밥솥을 열고 조심스럽게 흰쌀밥을 푸고 있었다. 밥냄새와 참기름 향이 뒤섞이며 낡은 방 안은 의외로 따뜻했다. 이상했다. 이 공간은 오래되고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졌으며 욕실엔 따뜻한 물도 일정치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는 이 옥탑방이 전보다 훨씬 집 같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김 좋아해요? 하나가 조심스레 물었다. 좋아하죠. 싸고 맛있고 밥 도둑이잖아요. 서준이 웃으며 대답했다. 하나는 그 말에 피식 웃고 말았다. 결혼을 결심한 이후 두 사람은 무언의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하나는 묻고 싶었지만 동시에 묻고 싶지 않았다. 말하지 않는 쪽이 어쩌면 더 따뜻하다고 믿고 싶었다. 저녁 식사 후 서준은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다. 하나는 창문 옆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구직 사이트를 뒤적였다. 예전 회사에선 더 이상 얼굴을 들이밀 수 없었다. 하객 중 누군가가 소문을 퍼뜨렸고 모든 부서에 하나의 이름이 버림받은 신부로 회자되고 있었다. 일자리 찾는 중이에요? 서준이 물었다. 네, 청소나 매장 알바라도 하려고요. 무리하지 마요. 괜찮으면 내일 같이 나갈래요? 새벽 시장에 일거리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는 놀라며 그를 바라봤다. 같이요? 혼자보단 둘이 나아요. 아침 공기 마시면 기분도 좀 나아질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다음날 새벽 4시 서울 중부시장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이미 분주했고 생선 상자와 채소 박스가 바닥에 쌓여 있었다. 서준은 익숙하게 상인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아, 서 사장. 오늘은 부인도 같이 왔네. 하나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다. 서 사장. 서준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네, 이쪽은 제 아내예요. 도와주러 왔어요. 그 순간 하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서 사장이라는 호칭, 제 아내라는 말투, 그 모든 것이 낯설고 또 어딘가 익숙했다. 두 사람은 박스를 옮기고 상자 정리를 도우며 몇 시간 동안 함께 일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흐르고 손톱 밑엔 먼지가 가득 끼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다. 하나 씨는 손재주가 좋네요. 서준이 말했다. 사람들이 저를 괜찮다고 말해준 게 참 오랜만이에요. 그 말에 서준은 잠시 멈칫했다.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 씨는 충분히 괜찮아요. 말은 간단했지만 그 말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다. 며칠 후 하나는 백화점 청소 계약직 면접을 보러 갔다. 면접관은 차가운 시선으로 이력서를 훑었다. 강하나 씨, 결혼하셨네요. 현재 배우자는 직업이? 프리랜서예요. 안정적인 수입은 없겠네요. 혹시 아이는? 없습니다. 좋은 인상입니다. 결과는 문자로 드릴게요. 하나는 고개를 숙이며 면접장을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땀이 배어 있었고 마음은 서늘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 속에 자신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늘 완벽을 추구했고 늘 대비했고 늘 웃었다. 지금은 그저 살아내고 있을 뿐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서준이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하나가 물었다. 축하해요. 백화점에서 연락 왔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그럼 이건 그냥 수고했다고 주는 선물이에요. 하나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손거울이 들어있었다. 프레임은 나무였고 뒷면에는 작게 새겨진 문구가 있었다. 당신은 오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하나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왜 이런 걸. 하나 씨가 자신을 너무 몰라서요. 그걸 알아줬으면 해서요.
서준은 그런 사람이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한마디가 길게 남았다. 그는 늘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 깊이가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하나는 점점 더 많은 생각에 잠겼다. 이 결혼은 시작부터 이상했다. 종이 한 장, 말 한마디, 감정 하나 없는 결혼. 하지만 그 안에는 누구보다 진심이 있었고 그 진심은 하루하루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이 남자, 대체 누구지? 그녀는 점점 더 궁금해졌다. 그의 과거, 그의 삶, 그의 상처. 무엇이 그를 이렇게 단단하면서도 다정하게 만들었을까? 하지만 아직은 묻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저 이 조용한 따뜻함에 마음을 잠시 맡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강하나는 어느새 새벽 기상에 익숙해졌다. 서준과 함께 일용직으로 나가는 생활은 육체적으로 고되었지만 묘하게도 마음은 가벼웠다. 누군가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 식탁을 마주보고 앉아 밥을 먹는다는 것,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들이 점점 그녀의 일상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시장에서 돌아온 하나는 지친 몸을 니이려다가 옷장 안에 넣어둔 서준의 낡은 노트북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처음 옥탑방에 이사올 때부터 서준이 늘 조심스럽게 다루던 물건이었다. 외부에선 잘 사용하지 않았고 늘 잠긴 상태로 뒀다. 평소라면 호기심을 억눌렀을 하나였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다. 마치 무언가가 그녀를 향해 알아봐야 해라고 말하는 듯했다.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열었지만 암호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다시 덮으려다 잠시 손을 멈췄다. 나는 이 사람과 결혼했다. 그의 밥을 먹고 그의 옆에서 잔다. 그런데 나는 이 사람에 대해 아는 게 없다. 그 생각이 그녀를 흔들었다. 그가 누구인지, 왜 이런 삶을 선택했는지, 왜 그녀에게 그렇게까지 다정한지. 궁금증은 점점 커졌고 그녀는 결국 물어보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은 평소처럼 김치를 꺼내고 있었다. 하나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서준 씨. 응. 왜 이렇게 살아요? 서준은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산다는 말이에요? 모든 걸 감추고 말도 안 하고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당신은 그냥 이런 삶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당신에겐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잠시의 정적. 서준은 냄비 뚜껑을 덮고 자리에 앉았다. 그의 눈빛은 여느 때와 달랐고 말없이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요. 맞아요. 난 원래 이렇게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고백은 느리지만 분명했다. 그는 몇 년 전까지 대형 물류기업 대양그룹의 창립자이자 전략이사로 활동했다. 20대 후반에 창업해 전국 배송망을 구축했고 업계에선 천재 물류맨이라 불렸다. 하지만 3년 전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사고 당시 회사의 고위 임원과 모종의 연관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경찰은 우연한 사고라 발표했지만 서준은 믿을 수 없었다. 그는 회사를 내려놓고 세상의 중심에서 자취를 감췄다. 누가 어머니를 죽였는지, 네, 어떻게. 진실을 찾기 위해 그는 모든 걸 버리고 그 진실이 숨어있을 법한 곳들로 몸을 옮겨 다녔다. 왜 말 안 했어요? 하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게 살던 날들과 지금의 나 사이엔 큰 벽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 씨가 그 벽을 넘지 않길 바랐어요. 그의 눈은 진심이었다. 말하는 내내 떨지 않았고 과장도 없었다. 그는 그냥 진실을 조용히 들려주고 있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는 안 됐지만 받아들일 수는 있었다. 이 사람은 세상의 중심에서 등을 돌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진실을 바라보려 했던 사람이다. 며칠 후 하나는 우연히 회사에서 업무 중 대양그룹의 관련 뉴스 기사를 접했다. 최근 본사회의에서 새 대표이사로 지명된 인물이 과거 서준과 함께 창업했던 동업자라는 내용이었다. 이름은 오태석. 기사 속 그의 사진을 본 순간 하나의 눈이 커졌다. 바로 그 사람이었다. 서준이 자주 혼잣말로 언급하던 이름. 그리고 그녀의 결혼식장에서 목격한 얼굴 중 하나. 당시엔 신경 쓰지 않았지만 기억은 분명했다. 그날 밤
하나는 다시 조심스럽게 서준에게 물었다. 혹시 오태석이란 사람 알아요? 서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 그리고 어머니 사고 현장 마지막 목격자. 그 대답에 하나는 숨을 삼켰다. 모든 조각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 결혼, 이 만남, 이 사람. 모든 것이 우연 같지만 어쩌면 오래전부터 예정된 필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느꼈다. 이 남자의 과거가 내 현재와 얽혀 있다면 나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날 밤 하나는 처음으로 서준의 노트북을 꺼내보았다. 여전히 암호는 걸려 있었지만 이번엔 묻고 싶지 않았다. 그 대신 그녀는 조용히 메모장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다. 만약 우리가 서로를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지금처럼 조용히 밥을 먹는 시간이 있었을까? 나는 이제 이 사람을 지키고 싶다. 그의 과거든, 미래든. 그리고 그녀는 노트북을 조용히 닫았다. 이제 더는 비밀을 캐내기 위해 열지 않을 것이다. 대신 함께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기로 했다. 강하나는 백화점 청소팀 계약직으로 일한 지 이제 한 달이 되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고객 서비스 구역을 닦고 화장실을 정비하고 점심시간엔 몰래 구석에서 김밥을 먹었다. 그녀는 이전의 자신을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다. 예전엔 마케팅 회의에서 PPT를 발표하고 신제품 라인을 기획하던 사람이었다. 이제는 고객이 흘린 커피 자국을 닦고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견디는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단지 생활비 때문이 아니었다. 지금의 자신이 무너지면 서준과 함께 만든 작은 일상도 무너질까 두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휴게실에서 같은 청소팀 직원인 한 여자가 말을 걸어왔다. 강하나 씨, 혹시 그 결혼식 영상 진짜야? 하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어떤 영상이요? 요즘 SNS에 돌아다니는 거. 신부가 도망간 신랑 쫓아가는 장면. 강남 파혼녀라고 불리던데. 그게 하나 씨 아니에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다. 짧은 영상이 있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신이 박민수를 따라 호텔 로비로 나가던 장면. 얼굴은 흐릿했지만 옆에 있던 하객들이 찍은 영상엔 그녀의 이름이 태그되어 있었다. 댓글들은 잔인했다. 신랑이 도망갈 만했네. 누가 길거리 노숙자랑 결혼해? 드라마도 아니고 현실이 이래서야. 하나는 손을 떨어뜨렸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 대신 속이 텅 비어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에 들어갔다. 관리자는 그녀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다. 강하나 씨, 지금 시끄러워요. 백화점 이미지도 있고 당분간 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전 아무 잘못 안 했습니다. 우린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보는 겁니다. 그 말은 고태고 통보였다. 계약직이란 이름은 언제나 한 끗 차이였다. 하나는 그날 저녁 서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밥을 차렸다.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식사였다. 하지만 젓가락질은 느렸고 말수는 적었다. 서준은 눈치를 챘다. 무슨 일 있었어요? 인터넷에 영상이 올라왔어요. 결혼식 때 그 영상. 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나는 조용히 덧붙였다. 해고됐어요. 이미지 때문에. 그 영상 내가 없애볼게요. 없애면 뭐해요? 이미 퍼졌는데. 그럼 더 퍼지게 놔둘 거예요? 서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날 밤 그는 늦은 시간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조사했다. 하나는 조용히 그를 지켜보다가 물었다. 당신은 지금도 대양그룹이랑 관련돼 있어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이름은 빠져 있지만 내가 만든 플랫폼은 아직도 돌아가고 있어요. 몇몇 투자처도 내가 설계했어요. 그리고 오태석은 그걸 모르지 않아요. 하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노숙자라고 볼 수 없었다.
그는 스스로 선택한 침묵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 안에서 치열하게 무언가와 싸우고 있었다. 며칠 후 서준은 하나를 데리고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그녀에게 어떤 영상을 보여주었다. 한 기자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영상이었다. 제목은 강남 파운녀의 진짜 이야기. 서준이 조용히 말했다. 기자 친구를 통해 영상 해명 자료를 만들었어요. 상황 설명, 왜 그런 결혼을 하게 됐는지, 누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도. 그걸 왜 해요? 굳이. 당신이 당신을 지켜야 하니까요. 말없이 견디는 것도 아름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당신을 파괴시키면 의미 없어요. 하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눈을 떨구었다. 자신이 그동안 감정 없이 버텼던 게 사실은 스스로를 놓고 있었던 건 아닌지 생각했다. 영상이 퍼진 지 일주일 후 온라인에서는 다른 흐름이 생겨났다. 결혼을 지키려고 했던 신부였다니. 누구보다 용감한 사람 아닐까? 아무것도 모르는 채 욕한 내가 부끄럽다. 비난은 줄어들고 응원의 댓글이 늘어났다. 물론 모두가 바뀐 건 아니었다. 하지만 하나는 느낄 수 있었다. 세상이 조금은 돌아서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서준은 라면을 끓이며 물었다. 백화점엔 다시 연락 안 왔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지금은 좀 쉬고 싶어요. 그럼 다른 거 해볼래요? 다른 거. 우리 둘이 할 수 있는 일. 작은 배송 서비스 같은 거. 동네 어르신들 약 배달이나 식자재 정리. 플랫폼 없이 사람 대 사람으로. 하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서준은 웃었다. 당신은 세상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 당신이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그녀에겐 큰 울림이었다. 누군가의 믿음은 때로 세상 어떤 위로보다 더 따뜻했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해보자요. 우리 방식대로. 그 순간 낡은 옥탑방은 작은 시작의 공간이 되었다. 누군가에게는 끝이었을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처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봄비가 내린 다음 날 옥탑방 창문에는 물방울 자국이 남아 있었다. 강하나는 커피를 끓이며 천천히 창밖을 내다봤다. 서울은 언제나 바빴고 그 안에서 자신은 늘 조금 늦게 걷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며칠간은 이상하리만치 평화로웠다. 해고 후의 공백도 서준과의 침묵도 그저 조용한 안식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오후 하나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익숙한 그림자를 마주쳤다. 검은 재킷에 고급 시계를 찬 남자. 길가에 세워진 외제차 옆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박민수였다. 오랜만이야, 하나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매끄러웠고 얼굴엔 미묘한 죄책감과 여유가 섞여 있었다. 왜 여기 있어요? 하나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물었다. 그냥 내가 괜찮은지 보고 싶어서. 이제 와서요? 나도 그땐 너무 무서웠어. 회사 압박도 심했고 어머니가 반대했잖아.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많을까 봐. 겁났어. 하나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어떤 말도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이해한 적 없고 그저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럼 지금은 뭐죠? 미안하단 말 하러 온 거예요? 아니, 너한테 기회 하나 주고 싶어서. 그는 차문을 열며 안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엔 ST글로벌 마케팅 본부 명의의 채용 제안서가 들어있었다. 우리 회사에서 마케팅팀 팀장 자리 비었어. 내가 예전 실력으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야. 조건도 좋아. 이건 그냥 도움이라고 생각해. 하나는 서류를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진 빚도 있고 사실 그 남자랑 계속 살 순 없잖아. 그 사람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내가 설 자리는 아니야. 그 말에 하나는 서류 봉투를 그의 품에 되돌려 밀어넣었다. 내 자리를 정해주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에요. 그녀는 단호히 등을 돌려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자신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다. 만약 그 자리를 받아들이면 안정된 월급, 가족의 인정, 사회적 회복. 그러나 바로 이어진 생각은 단 하나였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나 혼자만의 선택이 아니야. 그녀는 조용히 서준을 바라봤다. 그는 작은 메모장을 들고 배송 아이템 리스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서준 씨, 나 오늘 민수 씨 만났어요. 서준은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놀라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단지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다. 뭐라고 하던가요? 일자리 제안했어요. 조건 좋고 자리도 좋아요. 예전 같았으면 흔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웃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의 배려로 다시 사회에 들어가고 싶진 않아요. 나는 내가 만든 자리에서 내 손으로 다시 일어설 거예요. 서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에요. 그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아서. 그리고 나를 선택해줘서. 그날 밤 둘은 오래도록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봄은 점점 끝나가고 있었고 여름의 기운이 밀려오고 있었다. 하나는 느낄 수 있었다. 이제는 진짜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라는 걸. 며칠 후 하나의 집에 그녀의 아버지가 찾아왔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린 그는 마치 처음 본 사람처럼 경직되어 있었다. 하나야, 들어가도 되겠냐? 하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좁은 방 안을 둘러보고 잠시 서준을 흘끗 보았다. 이 사람이 그 남자냐? 네, 제 남편이에요. 그럼 너 정말로 그 인생 살겠단 거냐? 민수 쪽에서 연락 왔다. 내가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부잣집에서 다시 손 내밀었으면 잡는 게 맞는 거 아니냐. 하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아버지의 말은 익숙했다. 늘 조건, 체면, 명예. 하지만 이제 그녀는 변해 있었다. 아버지, 제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제가 스스로 존중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 아래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아버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눈엔 처음 보는 표정이 떠올랐다. 당황, 불안, 그리고 조금의 이해. 너 참 많이 변했구나. 아니요. 이제야 저 자신이 된 거예요. 그날 밤 아버지는 말없이 돌아갔고 하나는 작은 창문을 열었다. 서울의 여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름은 그녀에게 또 다른 싸움을 예고하고 있었다. 한여름의 열기가 옥탑방 천장을 타고 내려오던 날, 강하나는 물을 마시기 위해 싱크대 앞에 섰다. 물컵을 채우며 그녀는 문득 손가락 끝에 닿는 미세한 떨림을 느꼈다. 무의식적으로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의 시선이 멈춘 곳은 맞은편 건물 벽에 붙은 옛 포스터였다. 거기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2019년 DH 기획 여름 워크숍 함께 웃고 함께 기억하는 우리들의 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하나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되살아났다. 2019년 여름. 회식 자리. 과도한 술자리. 그리고 그 밤. 당시 신입이던 그녀는 부서 워크숍에서 강제로 술을 마신 후 거의 의식을 잃은 채로 숙소방에 들어갔던 일이 있었다. 다음 날 혼자 깨어난 방 안 무너진 화장대, 흐트러진 이불, 자신도 모르게 흘린 눈물,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공포. 그날 이후 그녀는 한동안 공황장애를 겪었고 병원에서 검진 결과 임신 초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누가 그 밤의 상대였는지 몰랐다. 기억은 흐릿했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조용히 병원을 찾아가 그 생명을 지워야 했다.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었다. 그녀는 이제까지 그 일을 스스로도 묻고 눌러왔었다. 하지만 오늘 갑작스레 떠오른 기억은 이상하리만치 날카로웠다. 당시 자신이 머물렀던 숙소방 앞번호, 그 방을 비워야 했던 시간, 그리고 누군가 잘못 배정되었다고 투덜거리던 남자의 목소리. 방이 잘못됐다고 하길래 그냥 잤어요.
술도 많이 마셨고. 그 목소리, 그 말투. 서준. 하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렸다. 유리 조각이 바닥에 튀었고 깨진 소리에 놀란 서준이 급히 방으로 들어왔다.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하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물었다. 2019년 여름 혹시 DH 기획 워크숍에 간 적 있어요? 서준은 멈칫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 친구 부탁으로 배송 시스템 설명하러. 그날 숙소에서 방을 잘못 배정받은 적은요? 서준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다. 그의 입이 떨렸다. 눈빛이 흔들렸다. 마치 그의 기억 속에도 그 밤이 어렴풋하게 남아있는 듯했다. 혹시 당신도 기억 안 나요? 그 방 안에 여자가 있었어요. 이미 잠들어 있었고 난 그냥 옆에 누웠어요. 정말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그는 말끝을 잇지 못했다. 하나는 숨을 삼켰다.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가 임신을 알았을 때 이름도 얼굴도 모르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는 남자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분노, 혼란, 슬픔, 안도,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가슴을 치고 올라왔다. 그날 이후 나 임신했었어요. 서준은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눈이 서서히 젖어들었다. 왜 말 안 했어요? 누구였는지도 몰랐어요. 기억도 없었고 당신도 그랬겠죠. 그 아이는 지금 없어요. 지웠어요. 그 말에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손끝까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날 이후 나도 계속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날 있었던 일이 뭔지 확실히 알지 못한 채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그래서 난 이런 삶을 택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서야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운명이란 단어가 이토록 날카롭고 무거운 것인지 그녀는 처음 알았다. 그들은 서로를 만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얽혀 있었다. 기억하지 못했던, 말하지 못했던 상처로. 나 당신을 용서한 건 아니에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알아요. 나도 나 자신을 용서 못해요. 하지만 이제라도 서로 마주봤으니 숨지 말아요. 그날 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누웠다. 말보다 무거운 침묵. 하지만 그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책임이었다. 한참이 지나 서준이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있었어요?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 서준은 그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기억할게요. 매일, 평생. 그날 이후 옥탑방은 더 이상 조용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진실을 마주한 이후 강하나와 서준은 서로를 피해 다니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제 더 깊은 의미를 품고 있었다. 더 이상은 과거를 외면할 수 없다는 암묵적 합의.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서준은 새벽마다 일찍 일어났다. 배송일을 나가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서울 도심의 사무실 건물들, 법률사무소, 구청 기록실 등을 오갔다. 그가 찾아다닌 것은 단 하나,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단서였다. 그 사고는 3년 전 대양그룹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일어났다. 당시 이사회에서 분사 계획을 반대한 몇 명이 있었다. 어머니는 그중 하나였고 기업 내부에서 자금 흐름의 이상을 의심의 자료를 수집하던 중이었다. 서준은 당시 사고 현장 주변 CCTV를 찾아냈고 그중 하나에서 어머니의 차를 뒤따라온 검은 SUV 차량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우연한 사고라고 결론 내렸지만 그 차량은 기록에 남지 않았다. 누군가 기록을 지웠다는 거야. 서준은 혼잣말을 하며 화면을 확대했다. 그리고 블랙박스에 반사된 창문에서
어렴풋이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뒷모습이었지만 그 실루엣은 너무도 익숙했다. 오태석. 그는 대양그룹의 공동 창업자이자 현재 대표이사. 겉으로는 이성적이고 냉철한 경영자로 알려져 있었지만 서준은 알고 있었다. 태석은 언제나 서늘한 계산으로 사람을 움직이던 사람이었다. 감정은 없고 목적만 있는 사람. 서준은 자신의 노트북을 닫고 전화를 걸었다. 정비서, 자료 준비됐지? 네. 회계 장부 원본 파일과 통신기록 일부도 확보했습니다. 조용히 처리했어요. 좋아. 준비해. 이사회에 던질 시간이야. 며칠 후 대양그룹 이사회 회의실. 긴 테이블의 양쪽에 중역들이 앉아 있었고 중앙엔 오태석이 있었다. 그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의 등장에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서준 씨, 이건 무슨 일인가요? 서준은 평온한 얼굴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정비서가 가져온 서류를 이사들 앞에 배포했다. 이건 지난 3년간 대양그룹의 내부 회계 조작 정황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머니의 사고와 관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그 반사된 창문 속 인물이 누군지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다. 오태석은 천천히 서류를 넘기며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이건 모함입니다. 영상은 불분명하고 회계 자료는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경찰과 국세청에서 확인하면 되겠네요. 그 순간 몇몇 이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진실보다 더 무서운 건 체면이었다. 그리고 체면보다 더 무서운 건 감춰왔던 비리의 폭로였다. 오태석은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싸늘했지만 더 이상 부정하진 않았다. 이제 와서 이러는 거지? 3년 전 나는 당신을 믿었어요. 어머니가 당신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당신은 그 믿음을 짓밟았어요. 이제는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에요. 서준은 더 이상 그를 형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 한 단어를 포기하는데 3년이 걸렸다. 그날 이후 언론에는 대양그룹 내부의 비리 정황과 함께 전 창립자 서준의 복귀라는 헤드라인이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준은 언론의 주목을 피했다. 그는 조용히 다시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하나는 뉴스 속 글을 보고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다만 식탁 위에 김을 준비해 놓았다. 김 좋아하죠? 그 말에 서준은 웃었다. 응, 싸고 맛있고 밥 도둑이니까. 그들의 일상은 달라진 듯하면서도 같았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날 밤 하나는 조용히 물었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시작이에요. 난 진실을 꺼냈을 뿐이고 세상은 그걸 어떻게 다룰지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하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럼 이제 우리도 진짜로 시작해요. 그 순간 그들의 손끝에 작은 온기가 번졌다. 그것은 단순한 온기가 아니었다. 상처를 마주한 이들이 만들어낸 새 출발의 온기였다. 여름의 끝자락, 바람엔 가을 기운이 조금씩 섞이기 시작했다. 강하나는 여느 때처럼 동네 마트를 다녀오던 길, 갑작스럽게 시야가 흐려지더니 바닥이 기울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쿵소리를 내며 떨어졌고 그녀의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다. 괜찮으세요? 누군가 다가와 그녀를 부축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숨이 가빠지고 손끝은 떨렸으며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겨우 의식을 붙잡은 채 응급실로 옮겨진 그녀는 정밀검사를 받게 되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서준은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의 눈에 비친 하나는 너무도 작고 약해 보였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백혈병 초기 단계입니다. 급성은 아니지만 치료가 필요합니다. 조기 발견된 건 다행이지만 향후 면역치료와 골수이식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다. 하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서준은 그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병실로 돌아온 후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얼마나 걸릴까요? 수개월 이상이에요. 규칙적인 치료와 면역 관리도 필요합니다. 서준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회사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제 막 복귀했잖아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당신 곁에 있을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우선이에요. 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당신까지 모든 걸 내려놓을 순 없어요. 나 혼자 감당할 수 있어요. 당신은 당신 자리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서준은 고집스러웠다. 그는 그날 밤 바로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오태석의 해임 이후 그를 다시 부를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는 거절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이제 회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며칠 후 서준은 소형 냉장고에 약을 넣고 치료 일정을 기록한 표를 벽에 붙였다. 새벽 배송 대신 그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그녀를 데려갔고 음식 조절부터 위생 관리까지 꼼꼼히 챙겼다. 한밤중에 구토로 깨는 그녀를 부축하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따뜻한 수건을 건네주고 물을 들이밀며 등을 토닥였다. 하나는 때때로 그에게 말했다. 왜 이렇게까지 해요? 이렇게까지 하면 나한테 너무 미안해지잖아요. 당신은 나한테 이유예요. 나라는 사람이 계속 살아가는 이유. 그 말은 가볍지 않았다. 그는 세상의 중심에서 물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자리까지 왔다. 그리고 지금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은 단 하나가 되어 있었다. 하나는 치료 중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병원에서 노트북을 열어 작은 배송업 아이템을 정리했다. 동네 어르신들에게 식자재를 배달하고 약을 대신 찾아주는 시스템을 구상했다. 우리 이거 시작해요. 작게라도.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당신이 움직여요. 내가 다시 걷게 되면 같이 해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은 뭐로 할까요? 하나는 웃었다. 백남 익스프레스. 100가지 남은 희망을 배달하는 마음이라는 뜻으로. 그 이름은 두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넘어야 할 100가지 벽,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100가지 온기. 몇 달 후, 백남 익스프레스는 조용히 시작되었다. 플랫폼은 없었고 광고도 없었다. 대신 하나가 병원에서 직접 쓴 손편지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전달되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회사를 만든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지금은 병원에 있지만 언젠간 직접 여러분의 문 앞까지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는 속도보다 정직을, 효율보다 신뢰를 배달합니다. 그 편지는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다. 작지만 따뜻한 배달 서비스. 그리고 병상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대표의 이야기. 사람들은 그들을 사랑으로 움직이는 회사라 불렀다. 어느 날 하나는 침대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보며 말했다. 죽음이란 게 항상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당신이 있어서. 서준은 그녀 곁에 앉아 손을 잡았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겨낼 거예요. 당신은 내가 만든 세상보다 소중하니까. 그 말에 그녀는 눈을 감고 웃었다. 아프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삶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서로를 믿고 지키는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옥탑방이 벽은 차가웠지만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어딘가 따뜻했다. 강하나는 치료 마지막 주기에 접어들고 있었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얼굴엔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서준은 거의 매일같이 자전거로 동네를 돌며 배달을 이어갔다. 백남 익스프레스는 소문 없이 천천히 확장되고 있었다. 처음엔 동네 어르신 몇 분이 전부였지만 점차 입소문을 통해 주변 아파트 단지, 작은 상점들, 그리고 복지센터까지 영역이 넓어졌다. 서비스는 단순했다. 식자재, 약품, 가사일 대행 등 작고 구체적인 필요를 대신하는 것. 하지만 사람들이 그들을 찾는 이유는 단순한 효율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늘 잘 지내셨나요? 라는 말로 문을 열었고 배달 후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라는 말로 문을 닫았다. 어느 날
백남 익스프레스에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 박민수. 제목, 투자 제안. 서준은 메일을 조용히 읽었다. 투자 금액은 상당했고 조건도 나쁘지 않았다. 백남의 시스템을 활용해 대형 플랫폼에 흡수시키자는 내용이었다. 서준은 메일을 프린트해 하나에게 보여주었다. 하나는 한참을 읽고 조용히 물었다. 생각 있어요? 없어요. 왜요? 자본이 생기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든 건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그 사람은 그걸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다시 물었다. 내가 설득하면요? 당신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다시 흔들릴 것 같아요. 그 말에 하나는 미소 지었다. 이젠 아니에요. 며칠 후 박민수는 직접 사무실로 찾아왔다. 백남의 사무실은 여전히 작고 허름했다. 벽 한쪽엔 손으로 쓴 스케줄표와 배달 지도가 붙어 있었고 구석에 있는 난로는 바닥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여기까지 성공시킨 건 대단해. 솔직히 감탄했어. 민수는 말하며 앉았다. 하나는 차를 내오고 조용히 앉았다. 투자 제안은 정중히 거절할게요. 그래도 생각은 해봐. 이건 그냥 비즈니스야. 감정은 제쳐두고. 우린 감정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스템보다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간 한계가 올 거야. 그땐 후회할 수도 있어. 하나는 천천히 말했다. 나 병원에 있을 때도 이 일 계속했어요. 당신이 말하는 한계, 우리는 이미 매일 넘어가고 있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과거 그가 외면했던 사람은 더 이상 부서지지 않았다. 그가 놓쳤던 손은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단단히 잡혀 있었다. 서준은 문가에서 조용히 이 대화를 지켜보다가 다가와 말했다. 이 회사, 지금은 작지만 우리가 직접 만든 삶이에요. 지분도 없고, 효의도 없고, 권력도 없어요. 하지만 대신 마음이 있어요. 민수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나서기 직전 그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강하나, 너 진짜 강해졌구나. 하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눈을 맞추었다. 그 안에는 과거에 대한 미련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지금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대한 확신만이 있었다. 그날 밤 서준과 하나는 옥탑방에 앉아 다음 달 일정표를 함께 그렸다. 손글씨로 적힌 수십 개의 배달 일정, 봉사 협력 계획, 그리고 새로 도입할 전동카트 구매 예산까지. 우리 이제 진짜 회사 같다. 우린 진짜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 아직 많이 약해요. 치료가 끝났어도 다시 건강을 되찾는 건 시간이 걸릴 거야.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당신이 천천히 걸으면 나도 그 속도로 걸을게요. 바깥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첫눈. 창문 밖으로 흩날리는 흰 점들 사이로 옥탑방 불빛이 은은하게 번지고 있었다. 그들은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말없이. 하지만 그 침묵 속엔 모든 대답이 담겨 있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았다. 상처에서 도망치지도 않았다. 그들은 자기만의 속도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두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백남 익스프레스는 어느새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군가의 처방전을 대신 가져다주는 손, 추운 겨울날 무릎 담요 하나 들고 안부를 묻는 배달, 이름 없는 친절이 쌓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어느 날 동네 초등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졸업을 앞둔 아이들이 우리 동네 영웅이라는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며 백남 익스프레스에 참여 요청을 해온 것이었다. 우리가 영웅이라고? 하나는 웃으며 말했다. 뭐, 슈퍼맨은 못 돼도 김 배달맨쯤은 되지 않았을까? 서준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아이들의 눈엔 정말 그렇게 보였던 모양이다. 졸업식 날 체육관 무대에는 조그만 화분과 손글씨로 쓴 감사 편지가 줄지어 놓여 있었다.
한 아이는 무대 위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아플 때마다 백남 아저씨는 항상 웃는 얼굴로 약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때마다 진짜 괜찮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어른이 되면 저도 누군가의 힘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하나는 조용히 눈을 떴다. 아픔도, 병도, 상처도 지나간 자리엔 언젠가 새로운 꽃이 피는 법이었다. 병원 정기검진에서 나온 결과도 긍정적이었다. 완치는 아니었지만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앞으로도 관리만 잘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하나는 병원 복도에서 그 결과지를 들고 서준을 바라보았다. 괜찮대. 우리 앞으로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서준은 환하게 웃었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병원을 나섰다. 그날 서울 하늘은 오랜만에 유난히 맑았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는 오랜 시간 닫아두었던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있었다. 오래전 병원에서 나온 검사 기록과 함께 지워야만 했던 작은 생명의 초음파 사진이 담긴 상자였다. 서준은 조용히 다가와 그녀 옆에 앉았다. 서진이 생각나요? 응, 아주 많이. 나도요. 둘은 한참 동안 상자를 바라보다 작은 촛불을 켜고 방 안에 놓았다. 그리고 서준이 속삭였다. 그 아이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것 같아요. 그래. 그 아이가 우리를 구해줬어. 그 촛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다. 며칠 후 하나는 자그마한 글을 써서 백남 익스프레스의 블로그에 올렸다. 그것은 단순한 광고도 아니고 사업 공지도 아니었다. 그냥 하나의 고백이었다. 우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법. 우리는 아주 작게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눈엔 아무것도 아닌 배달일이었지만 우리에겐 그것이 삶을 다시 시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일엔 빠름도 없고 큰 수익도 없습니다. 대신 기다림과 인사와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아프고 어떤 날은 울고 어떤 날은 그저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 위에 오늘이 쌓였고 오늘을 딛고 내일로 걸어갑니다. 저희는 누구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곧 우리 이름으로 살아가는 법이니까요. 그 글은 조용히 퍼져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다. 읽으면서 울었어요. 저도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됐어요. 당신들이 있어서 이 도시가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도 천천히 확장되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작은 팀이 생겼고 서준은 그들에게 기본만 가르쳤다.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마음은 꼭 전해주세요. 그들의 방식은 절대 대기업 플랫폼에 흡수되지 않았지만 그 진심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고 있었다. 어느 봄날 하나는 서준과 함께 시장을 거닐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 길 끝에 뭐가 있을까? 서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길 끝은 모르겠지만 함께 걷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하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함께니까 괜찮아. 그 순간 시장 골목 사이로 벚꽃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천천히 오래도록 그 길을 걸었다. 함께,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